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학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학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3분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마도 상권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봤더니요.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을 살펴봤더니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국회 선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중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한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헌법재판소가 제가 자료를 또 봤더니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만큼 그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지명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사법부가 없는 이권분립 국가들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종래.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대부분 법무부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법원장이 거기 관여할 수가 없고 또 유럽의 제국들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수상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대부분 국회에서 좀 더 선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상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9분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4분은 국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분은 국회 동의를 안 받는다.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던지는 거고요. 네. 이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다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최후의 보루기관인데 그 구성원이 당연히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는 재판관 자격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다 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까지 헌법재판소 임명된 46분 중에서 96%가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학교로 보면은 서울대 법대가 전체 67.4%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과연 이러한 특정한 부류의 분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올바르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분열,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만큼 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들로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관들께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기 좀 쉽지 않으실 텐데. 다음으로다가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변형 결정도 재판소원 이 권한을 놓고서 갈등을 빚어온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원이 그 헌재의 변형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법률 해석권이 대법원에 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도 법률 해석권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대법원 입장은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한 법률 해석을 전제로 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상 그 법률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소모적인 권한 다툼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 관련 기관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흉악범죄에 관한 입장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1월 30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죄가 1996년 12,000건에서 2011년에 29,000여 건으로 무려 17,000건가량이 늘어났더라고요. 지난 25일 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살인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대폭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양형 2007년 4월 달에 양형위원회가 출범할 때 제가 제1기, 2기 양형위원을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출범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강간죄 부분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종래 법원의 양형을 참작해서 정했습니다만은 그때 처음 정할 때 강간죄와 그 뇌물죄는 종래 양형 기준보다 대폭 높여서 그래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이후에 발생을 해서 강간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그 위에 더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형을 무작정 이렇게 높이는 것이 반드시 범죄 예방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범죄가 예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